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소가 좀 바뀌었죠. 오늘은 뭐 제가 이쪽에서 무슨 일을 좀 하다가 되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이제 제 5강이죠. 5강 살펴보게 될 것은 일제 치하에서 이제 저항성의 발로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저항성이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에 대응했느냐, 대응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인들을 비교하는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금 바꿔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이번 시간의 핵심은 프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첫 시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저항시인 3명의 시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저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인들이 담아냈는가 시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저항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소회를 간단히 밝히는 식으로 이번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 첫 번째 이제 프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그랬죠. 프로문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상으로서의 막스주의죠. 막스주의. 프로문학은 바탕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 막스주의이기 때문에 그 막스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적 운동의 한 형식으로서 막스주의가 수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정치 운동이 불법인 어떤 식민지 치하에서 문학 운동만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던 거죠.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어떤 비합법적 정치 운동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의 어떤 프로 문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었죠. 수단화 돼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어떤 정치 운동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안에서는 그렇다면 정치 운동이 아닌 문학 운동으로서 어떤 합법성을 가장해서 어떤 그러니까 프로문학 막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어떠한 정치적 대응물로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국 민족주의 문학론과 계급주의 문학론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급주의 문학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프로문학론이죠. 프로문학론. 그래서 민족주의 문학론과 계급 문학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 대응물로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에 대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있었다면 계급주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기는 했지만 대응물이라는 말을 제가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 대응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고 계급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계급 문학 그러니까 프로 문학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대응을 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과격한 계급주의 문학론이 문학의 중심에서 문학을 선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족주의 문학론보다는 아무래도 계급주의 문학론이라는 것이 훨씬 더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사람들보다는 계급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1925년 이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잠시 후 얘기를 해보겠지만 카프가 결성된 이후에 25년부터 35년까지 어떤 카프가 한국 문단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이제 프로 문학이 어떤 주축으로서 문학 전반을 갖다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카프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 프로문학의 이제 차이를 갖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본 프로문학은 이제 나프죠, 나프. 그리고 한국 프로문학은 카프죠. 그랬을 때 일본 프로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천황제 중심의 체제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게 일본의 프로문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이었죠. 체제를 부정해 버리고 그 체제를 무엇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해야 된다는 게 일본 프로문학의 핵심이었다면 한국의 프로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일제 치하의 어떤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 프로문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게 일본 프로문학의 핵심이었다면 한국 프로문학은 민족 독립이라는 것을 가장 앞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이념보다는 어떤 민족 독립을 내세웠다. 그것의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도입하는 그런 식의 일본 프로문학과는 좀 다른 형태의 프로문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제 한국 프로문학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프로문학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염군사라는 단체가 있죠. 그래서 이 염군사라는 건 1922년 9월 달에 이적효, 이호, 김홍파, 김득수, 최승일, 심대섭, 김영팔, 송영 등이 조직한 프로문학단체입니다. 그래서 강령은 해방 문화의 연구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그 문단을 주도했던 주축 세력으로서 위치해 있는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파스큘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파스큘라 했을 때 박영희, 안석영, 김형원, 이익상, 김팔봉, 김복진, 연학년 등이 앞에 이름 자기 그러니까 파스큘라 했을 때 PA 했을 때 P는 이제 박영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안석영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름의 머리자를 따가지고 만든 단체 이름이 파스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큘라는 아무래도 이제 영군사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문사들로 조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박영희라든지 박영희는 이 앞 시간에 앞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박영희가 어떠한 그 백조 동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신경향파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팔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름난 문사들이 조직했던 게 파스큘라였다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덜 알려졌지만 염군사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어떠한 해방 문화의 연구 및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강령하에 움직였던 게 연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군사와 파스큘라가 결국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카프죠. 그래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예술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카프. 그래서 일본은 나프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라프죠. 그렇게 이제 앞에 그 K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R 이것만 다르고 A, F, P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프가 조직되면서 그러니까 염군사와 파스큘라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1925년 8월 23일 날 염군사와 파스큘라의 주요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결성한 게 바로 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는 1927년에 방향 전환을 하는데요. 그 방향 전환 이후의 명칭을 일반화해서 카프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1935년에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1925년에 조직되어서 1935년에 해체될 때까지 10년 정도의 어떠한 그 시기를 한국 문단의 어떤 주축 세력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던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이 카프가 너무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카프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비평가들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카프가 그러니까 너무 과대표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들이 보면은 젊은 나이에 이런 문학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기서 활동을 하였고 또 물론 이제 젊지 않은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제 어떤 프로 문학이라는 플로레타리아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나프와 전혀 다른 프로 문학을 했죠. 우리 이 한국 카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조국 광복이라는 그 기치를 내세우고 거기 안에서의 어떤 플로레타리아 문학을 갖다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성원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박영희, 김팔봉, 이호, 김영팔, 이익상, 박용대, 이적효, 이상화, 김온, 김복진, 안석영, 송영, 최승일, 심대섭, 조명희, 이기영, 박파량, 김양 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성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임화 같은 인물들이 나중에 들어오죠. 그래서 임화가 어떤 카프 서기장으로서 젊은 나이에 들어와가지고 그 카프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어떠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인물이 또 바로 뭡니까? 이상화라는 작가가 있죠. 이상화라는 작가는 앞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봤듯이 처음에는 이제 백조 동인으로서 어떠한 어, 퇴폐적 낭만주의의 시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경향파 문화,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같은 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화가 바로 이 이상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기영 같은 작가들, 소설가로서 아주 우리 고향 유명한 소설 있죠. 이거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요. 이기영도 그런 이 어떠한 여기 안에서 대단한 어떤 문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문학에서 가장 핵심 인물로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임화의 뭐 네거리의 순이라든가 우리 오빠와 하루 같은 그런 단편 서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편 서사시로서의 어떤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기영은 소설 고향으로서 어떤 프로문학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 구성원은 문학 중심이었지만 미술 연극부 등도 조직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어차피 한국 현대문학사이기 때문에 이 카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언급 같은 건 안 할 겁니다. 그냥 파스큘라와 염군사가 합해져서 카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카프가 어떤 1925년 이후에 한국 문단을 주도하는 그 문학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주축 세력으로 있는 구성원들이 활발한 문학 활동을 벌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 성과라든지 제 1, 2차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보시면 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카프의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1, 2차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카프의 이제 1차 방향 전환이 1927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 맹원들이 어떤 총회를 거쳐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치가 그때부터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925년에 어떠한 그 카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제 1차 방향 전환을 거치면서 비로소 카프가 그러니까 문학 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1차 방향 전환을 통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 조직을 확대했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 단계에서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한 단계로 나아갔다는 건 뭐냐면, 자연 발생적 단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파스큘라와 염군사라는 두 문학 단체가 합해져 가지고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 동맹을 만들었어요 정도로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단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들을 갖다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어떠한 조직으로 활동을 명확히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카프 같은 것, 카프 단체가 1927년 이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1927년 제1차 방향 전환을 통해 가지고 목적 의식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목적 의식.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다? 프로문학이다라는 것은 그런 프로문학의 핵심인 바로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한 목적 문학이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어떠한 사회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카프의 제1차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프의 제1차 방향 전환은 제3전선을 들고 나온 동경 유학생 출신인 조중곤, 김두영, 한석, 홍여민, 이북만 등이 주축이 돼가지고 기관지 예술 운동을 간행하면서 이제 제1차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동경 유학생 출신의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기관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제3전선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제3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니들이 지금 이를테면 카프라는 단체를 만들어 놨지만 니들이 진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니들이 목적하는 게 무엇이냐를 갖다가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27년에 이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막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카프의 방향 전환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논쟁들이 오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령으로서의 카프 노선을 분명히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령, 그러니까 그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그 전까지 어떤 강령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기는 했지만 강령을 갖다 명확히 하진 않았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이제 강령을 그 명확히 해가지고 정치적 목적이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민족 단일 단체로 신간회에 호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간회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유일한 민족 단체가 신간회다라는 걸 인정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이런 거죠. 민족 단일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프로문학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민족 단일 단체를 왜 호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포와는 달랐잖아요.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족 해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단일단체에 신간회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 정치 투쟁의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1차 방향전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제2차 방향전환과 해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2차 방향전환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신관의 해체에 자극받은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신관회가 해체되자 그것에 자극받아가지고 1931년도에 이제 볼셰비즘이죠. 볼셰비즘, 그러니까 볼셰비즘으로 기울어져 전투하는 계급의 의식을 내세우면서 비로소 당의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떠한 이 신간의 해체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민족 해방이 어떤 핵심 헤게모니로서 그 카프라는 단체를 주도하는 그 주축 세력들이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갔다면 이 2차 방향 전환으로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나온 그 볼셰비즘에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어떠한 계급 의식을 내세우는 당의 문학이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용어가 명확해지면서 보다 어떠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그러한 문학 단체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좌적 소장파가 부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좌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동경의 소장파인 안막, 김효식, 이민식, 권한 등이 주축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민식이 바로 임화입니다. 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임화 등이 주축이 돼가지고 임화가 이제 서기장을 하면서 전의의 눈으로서 사물을 보아야 한다는 기치로 제2차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차 방향 전환도 그렇고 제2차 방향 전환도 그렇지만 점점 뭡니까? 소장파들이 많이 주도를 하죠. 소장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어떠한 그 전에 어떠한 그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집단들을 매몰차게 몰죠. 한마디로 속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가 바뀌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젊은 구성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그 젊은 구성원들이 어떠한 변혁,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기존에 있던 기성 그 주축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그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가할 때는 뭡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 비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했을 때 카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프로레타리아 문학이라는 그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니들이 제대로 했느냐라고 자꾸 뭡니까? 기성 세력들에게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기성 세력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 분명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기존 세력들이 힘을 잃고 새로운 세력들이 소장파로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2차 방향 전환기 역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차 방향 전환 이후에 카프의 해산이 1935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느냐 봤을 때 동북사변 이래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동북사변이 일어나니까 일본 애들이 치안유지법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 나프도 탄압을 하게 되고 이 카프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 탄압이 강화되다 보니까 카프의 1, 2차 검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영희, 백철, 신유인 등이 전향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영희 유명한 말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박영희가 이제 카푸를 탈퇴하고 전향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얻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카푸 전체에 힘을 빼버리게 되죠. 박영희, 백철과 같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백철은 신유이는 뭐 모르겠지만은 박영희 같은 경우에는 카푸가 맨 처음에 어, 시작될 때부터 출발점에 서 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이 전향을 해버리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35년에 해산계를 제출하면 이제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카프가 그럼 끼친 그 의미, 문학사에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카푸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 형식의 발견,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생경한 투쟁 용어죠. 투쟁 용어. 아무래도 이제 카프가 플로레타리아 문학을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과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 용어를 시어로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어떤 시어와 구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적이면서 선동적인 구문을 제시하였고 구호적이고 선동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적으로 그러니까 시가 형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적으로는 임화, 아까 임화의 어떤 네거리 순위, 우리 오빠와 화로와 같은 단편 서사시를 출연하게 만들었다는 단편 서사시죠. 그럼 서사라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줄거리,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정하고는 다르죠. 서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정적 측면을 갖다 자극하는 시의 그걸 핵심으로 보고 있다면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편 서사시라는 것은 짧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네거리 순위도 그렇고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그 내용 자체가 그 뭡니까? 감옥에 가 있는 오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떤 서사시로서의 서사 구성을 가진 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설과 대비도는 시로서의 어떤 리얼리즘적 요소를 내적 형식으로 구현해낸 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얼리즘. 리얼리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거리순이라든지 우리 오빠와 화로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과거에는 없던 시의 형태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설적 형식 역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소설적 형식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느냐 했을 때 주관의식이 강렬한 경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주관의식이 강렬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진의 붉은지라든지 박영희 어떤 사냥개 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경향으로서 신경향파 작품에서 주로 드러나는 소설. 그러니까 주관의식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더불어서 대상의 묘사에 아주 치우쳤다는 거죠. 대상은 묘사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서해나 이기영 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경향으로서 주관의 표현 쪽보다는 대상의 묘사를 중시하는 소설 행태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김기진과 박영희가 드러나는 주관의식의 강렬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묘사의 어떠한 치우쳐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소설 형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세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이야기해 보면서 그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저항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